기억하십시오. 나이 들면 폭망합니다.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는 약 161년 정도를 저축해야지만 내 집 장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3대를 거쳐서도 절대적으로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취득을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분들만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흑자액, 일명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114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평균 114만 원씩 저축을 하면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취득하려면 약 76.5년을 쉼없이 저축해야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는 약 161년 정도를 저축해야지만 내 집 장만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내 생에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 취득 영영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희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국리와 그리고 전략, 대책을 세워야만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냥 넋놓고 그냥 그러려니 살아간다면 여러분들도 남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를 반드시 설정하고 그 목표에 따라서 우리는 쉼 없이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면서 공부하면서 그리고 바로 실행에 옮기셔야지만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을 겁니다. 뒤에 판소를 통해 그 전략 방법을, 너무나도 쉬운 전략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일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지난 4월 10억 2298만 원에서 9월 달에 10억 4632만 원으로 약 2334만 원 정도가 상승했고 매달 467만 원씩 오른 셈이라고 합니다. 이에 비해 지난 2분기 가계 월 평균 흑자액은 114만 1000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8만 3000원 정도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 흑자액이라는 건 내가 번 돈에서 세금, 연금보험료, 이자 등을 내고 식료품 등을 산 뒤에 남은 여윳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축할 수 있는 저축액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흑자액이 줄어든 원인은 소득 자체가 감소한 데다 주거비 등 가계 지출과 금융비용 등 비소비 지출이 늘어난 탓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자,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흑자액 114만 원을 저축해서 서울에 평균 아파트를 사려면 지난 4월에는 74.8년이 걸렸지만 지난달에는 76.5년으로 약 1.7년이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고가주택이 즐비한 강남 2구만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강남구는 160.8년, 서초구는 147.7년을 저축해야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자, 특히나 소득 하위 20%의 이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흑자액이 되레 적자를 보고 있다. 그래서 적자가 평균적으로 약 마이너스 28만 1000원 정도가 적자로 나타나고 주택 구입을 아예 생각할 겨를조차 없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넋놓고 바라봐야만 하는 걸까요?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보다 더 많이 힘들어질 겁니다. 반드시 움직이셔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 특히나 욜로, 난 이제 앞으로 주택 구입은 영영 내일이 아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행복함을 느끼면서 그냥 돈을 지출하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이 들면 폭망합니다. 반드시 머리를 쓰고 반드시 대책, 대안을 마련하셔야만 합니다. 자, 뒤에 판소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약 10억 4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강남구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22억 정도가 됩니다. 22억. 자, 앞에서 보신 것과 같이 우리 흑자액이라는 건 내 월급에서 모든 지출을 제외하고 순수 남는 저축할 수 있는 저축액, 이걸 흑자액이라고 하는데 매달 한 114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되고 요 정도 저축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연으로 따지게 된다면 연 얼마 정도 저축할 수 있나요? 약 1370만 원 정도가
저축 가능한 금액이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25세, 25세 정도 되는 청년이 만약에 저축을 114년 동안 했다. 그럼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몇 년 뒤에 취득할 수 있냐라고 한다면 76.5년 뒤에 취득할 수 있다. 강남구에 위치하고 있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 이 아파트들은 몇 년 뒤에 취득할 수 있냐? 더 최악입니다. 161년 뒤에 취득할 수 있다. 25세 정도 되면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에 취업하거나 또는 뭐 아르바이트를 해서 매달 이렇게 저축할 수 있는 저축액이 마련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취득하려면 그분들은 100세 정도가 돼야지만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가까스로 취득할 수 있죠. 근데 100세까지 건강하게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보장도 없고, 또 100세 정도까지 우리가 매달 114만 원씩 저축 가능할까요? 완전히 불가능한 얘기죠.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는 161년입니다. 3대를 거쳐서도 절대적으로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취득을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그냥 넋놓고 관망해야 되는 걸까요? 그냥 다 포기해야만 하는 걸까요? 젊은 분들, 특히나 20대, 30대 분들 욜로 현상으로 막 그냥 내가 주택 취득 이제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냥 펑펑 돈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 자녀를 또 두고 계신 부모님 입장에서도 걱정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런 자녀를 방관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 해답을 찾아내야지만 여기서 더 크게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기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분들만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매달 114만 원씩 100세까지 건강하게 저축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 취득할 수 있을까요? 절대 취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을 늘려가면서 저축한다고 해서 절대 아파트를 취득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물가라는 건 지속적으로 상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로 나오는 나라에서는 물가는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물가는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상승이 될 거고, 물가뿐만 아니라 통화량은 지금보다 더 증가될 겁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IMF에서 바라보는 전망치가 1.4%입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2% 미만을 밑돌다라는 이런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밑도는 나라에서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금리 기조로 갈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저금리 기조로 간다라고 한다면 중앙은행에서는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고, 또 시중은행에서는 그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또 국민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받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통화량이 증가되게끔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될 수밖에 없고 통화량은 증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화폐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다. 자, 이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실질 소득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실질 소득 하락과 집값은 장기적으로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간과하면 안 되는 게 반드시 이 화폐 가치 하락을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화폐 가치 하락이 실질 소득을 하락시키고 집값을 상승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며칠 전 강의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었죠. 예컨대 2022년 작년에 월급을 약 300만 원 정도 받으신 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세대의 주가 지출이 그 당시에 뭐 생활비 지출이 150만 원 정도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질 소득이 얼마 정도 되는 걸까요? 실질 소득은 150만 원 정도가 되는 거다. 그런데 물가가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3년을 보니 월급은 그대로예요. 월급은 변한 게 없이 300만 원 그대로인데
작년에 썼던 생활비만큼 나는 똑같이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출이 늘어나게 되죠. 우리가 실생활하는 여러 가지 생활 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또 생활 물가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외식비 할 때도 외식비도 엄청나게 올라가죠. 우리 자녀 교육 양육하는데 학원비도 올라가고 모든 것들이 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용하는 게 똑같은데 지출이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실질 소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질 소득이 하락하는 거죠. 100만 원으로 하락한다. 근데 물가가 올라가니까 자연스럽게 금리가 높아지고 금리가 높아지다 보니 만약에 내가 전세를 거주한다 또는 월세를 거주하더라도 금리가 높으면 전월세 전환율이 높아져서 예전보다 월세액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또는 뭐 내 집 마련이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주택담보대출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실질소득이 더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물가 상승과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 내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형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누군가는 이 월급이 작년에 비해서 임금이 인상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다수의 국민분들 입장에서는 임금이 동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지금 물가가 높아지는 이런 구간에서는 기업의 노조에서는 임금 협상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파업, 시위를 강행할 수밖에 없죠. 근데 가까스로 그걸 수용해줬다라고 하더라도 기업들 입장에선 가뜩이나 물가가 상승이 돼서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고 그러면 원가도 높아지기 때문에 또 물가 상승이 되면 소비가 위축이 돼서 이윤이 적어지기 때문에 순이익이 감소가 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또 엄청난 설비 투자에 대한 예전에 해놨던 설비 투자에 금융 비용들이 더 늘어나게 비용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는 위축이 되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기업들은 어떻게 됩니까?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구조조정을 해서 오히려 고용을 감축시키는 현상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차라리 내가 그 감축 대상자가 될 바에는 월급을 그대로 통결하는 게 훨씬 더 우리 가정에는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월급을 동결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순간 실질 소득은 엄청나게 하락한다. 그러면 저축할 수 있습니까? 저축은커녕 매달 생활하는데도 빠듯함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통화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자, 통화량이 2001년 기준에서 본다면 자, 통화량 2001년 약 800조가 풀렸습니다. 800조. 그리고 2011년 10년 만에 1800조로 증가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10년이 지난 2021년 3700조로 늘어납니다. 자, 통화량이 이렇게 증가가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시중에 풀려있는 통화량, 현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현금이 공급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값어치는 떨어지게 되는 거고 현금과 교환할 수 있는 실물 자산은 어떻게 됩니까? 높아지게 되는 거죠. 자, 2001년에 강남 지역 일대 30평대 아파트가 얼마였냐면 5억에서 6억 정도 했습니다. 5억에서 6억. 그런데 2011년으로 넘어오면서 약 12억대까지 상승하게 되죠. 통화량이 증가되는데 반대로 집값은 높아지게 된다. 그리고 2021년 약 30억 정도가 됩니다. 30억. 자, 이렇게 통화량이 증가되면 앞으로 주택 가격은 더 장기적으로 본다면 우상향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통화량은 어떻게 될까요? 통화량은 지금보다 더 증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했죠. 저성장 기조, 저성장 늪에 빠지기 때문에 저금리 기조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통화량은 증가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 30억이 나중에는 60억 이상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지금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10억 4천이지만 10년 뒤에 10억 4천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매달 114만 원씩 저축한다라고 한들 서울 아파트를 76.5년 뒤에 취득할 수 있냐 이겁니다. 절대 취득하지 못한다. 여기서 우리 구독자님 분들은
반드시 경제 시스템을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여기에 우리가 어느 정도 빨리 대응하고 대처, 전략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방관하면 안 되겠죠. 여기서 뭔가에 또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자, 전세가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세가율. 요 전세가율은 변동합니다. 변동. 자, 전세가율은 다른 얘기로 풀어본다면 투자금과 동일한 얘기입니다. 자, 전세가율이 변동되면 투자금액도 자연스럽게 변동되죠. 자, 지금의 전세가율은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건 빌라건 전세가율은 전부 다 낮죠. 전세가율이 낮다면 투자금액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전세가율이 나중에 변동돼서 전세가율이 높아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투자금액은 적어지게 된다. 적어지게 된다. 이 변동하고 있다라는 걸 반드시 이해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쉽게 예를 들면 우리 연 1370만 원씩 저축하는 분이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우리가 취득하기는 어렵죠. 이거 뭐 1370만 원 저축한다라고 하더라도 76.5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그러면 서울 아파트를 우리가 지금 당장 취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가 될 만한 정비사업에다가 투자를 해야 된다. 자, 정비사업은 뭐를 뜻하는 겁니까? 서울 아파트가 될 수 있는 빌라, 정비사업 지정이 되고 또는 지정될 그런 빌라를 우리는 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에는 비어있는 공공택지가 없죠. 택지 조성할 만한 곳들이 없습니다. 아파트를 지으려면 기존에 있던 주택을 허물고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정비사업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고 결국엔 빌라가 아파트가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는 빌라에 먼저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봐볼까요? 매매에 만약에 5억짜리 빌라가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지금 전세 가격이 엄청 많이 하락해서 현재의 전세 시세는 한 3억대 중반 정도 형성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전세가율, 투자 금액이 얼마 들어가는 걸까요? 약 1억 5천 정도가 필요하다. 1억 5천. 전세가율로 따져본다면 전세가율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걸까요? 전세가율이 약 70% 정도 되는 거죠. 이 70% 정도가 높은지 낮은지를 일단 이해하셔야 되는데 다세대 주택 기준에서 봤을 땐 전세가율 70%다. 굉장히 낮은 수치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은 전세가율이 낮은 상황인데 전세가율이 낮다면 투자 금액은 많이 투입돼야 된다라는 얘기죠. 지금 현재 만약에 투자 금액이 뭐 한 1억대 이상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런 다세대 아파트가 될 만한 정비 사업에 다세대 주택을 취득하는 게 가장 좋지만 만약에 25세 청년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지금부터 매달 114만 원씩 저축을 한다라고 가정한다면 끼케야 1년에 1370만 원 저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1억 5천 만들려고 하더라도 약 10년 넘게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택 가격이 또 5억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자, 따라서 우리는 이 전세가율의 변동성을 믿어야만 한다. 자, 이 5억이 그대로 만약에 똑같이 5억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앞으로 대세 상승장보다는 대세 하락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에서 이 매매 5억에서 지금 조금 떨어지는 상황이지만 요 시세대로 움직인다라고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빌라는 126%의 전세 시세를 맞춰야만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자, 이 126%를 맞춰야지만 이 전세 대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이렇게 126%가 맞춰진 전세, 그의 전세 보증보험의 가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빌라만 당연히 찾아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5억짜리 공시가격을 본다면 5억의 공시가격 약 70% 정도 한다면 공시가격이 3억 5천 정도 되는 거죠. 3억 5천.
이 3억 5천에 126%를 적용한다면 약 얼마 정도 되냐? 전세가 4억 4천 정도까지는 맞춰야 된다. 그 이상 맞추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투자 금액이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투자 금액이 약 6천 들어가는 거다. 6천. 전세가율로 치게 되면 전세가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겁니까? 약 88% 정도 되는 거다. 따라서 예전에 비하면 전세가율이 많이 높아졌죠. 전세가율이 높다 보니 자연스럽게 투자 금액은 적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예전에는 1억 5천 들어갔던 투자 금액이 시간이 지나면 투자 금액이 6천 정도로 또 좁혀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반드시 또 올 겁니다. 따라서 지금 1,370만 원씩 저축하는 25세 그 이상의 또 청년분들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이제 앞으로 영영 우리는 서울의 아파트 진입을 하지 못한다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모아놨다가 종잣돈이 마련이 된다면 또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적정하게 투자 금액이 좁혀지는 시기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오는 이유는 뭐예요? 전세가율이 변동되기 때문에 투자 금액도 반드시 변동된다라는 걸 이해하시고 기다리시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도와주신다면 너무나도 좋은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지만 우리 부모님이 도움을 주시기엔 좀 어려운 가정들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정에서는 우린 일단 저축을 잘 해놓고 종잣돈을 일단 마련을 계속 해야만 한다. 그리고 시기를 앞두고 우리는 이렇게 정비사업 추진된 곳 또는 뭐 이런 예정 될 만한 곳들을 또 찾아서 이런 주택에 들어간다면 정비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어떻게 돼요? 아파트 취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기회는 있으시니까 열심히 여러분들 청년분들 저축하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자제분들 반드시 어느 정도의 손길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이 있다라고 한다면 도움을 주시되 너무 많이 도움을 주시면 또 자제분들은 이런 경제 시스템 이해를 하지 못하고 부모님의 도움으로만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진취적으로 나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도움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제를 두는 부모님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자녀분들 반드시 서울에 있는 아파트 취득할 수 있습니다. 76년 안 걸립니다. 안 걸립니다. 반드시 이렇게 오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시세가 높은 빌라를 말씀드렸지만 또 매매 시세가 낮은 빌라들은 또 투자 금액이 더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반드시 또 올 겁니다. 기억하십시오.